조선의 개혁을 고민하다. 정약용. 자기관리와 조직관리 리더십에 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것입니다. 정약용. 우리가 얼마 전에 정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조대왕이 정약용 선생님을 굉장히 가까이 합니다. 우리가 정조대왕 얘기하면서 정조대왕께서는 개혁과 그리고 상당히 자기가 꿈꿨던 조선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개혁적 관리들을 갖다가 결국 뽑아내기 위해서 37세 이하의 젊은 문신들을 불러서 계몽했다. 초계 문신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나요? 네. 그 초계 문신제에 결국 발탁돼서 결국 정조대왕께서 아주 친히 아주 아끼면서 길러냈던 학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사실은 실학을 집행했어요. 실학이라는 것은 바로 실용적 학문이다. 실용성. 사실은 미국이라는 사회가 사실은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됐던 것도 현실에 기반을 둔 실용성인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당연히 성리학적 관점이기 때문에 실용성보다는 어떤 명분, 의리, 그리고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를 꿈꿨던 그런 학문이 성리학이었고, 그 성리학이 지배했던 나라가 조선이라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현실과 실용성을 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런 정약용의 어떤 실용성이 가능할 수 있었고, 그런 학문의 어떤 자기 이상을 꿈꿀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정조대왕의 어떤 강력한 어떤 힘으로 그런 기반을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여전히 우리 김영 교수님이 항상 얘기했던 어떤 나름대로의 혼자만이 갈 수 없는, 그리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더십과도 굉장히 연관관계가 많다 생각하면서 저는 사뭇 우리 김영기 교수님께서 오늘 어떤 얘기를 해주실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김영기 교수님, 네, 오늘 기대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은 자신이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자신 있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런 무언의 어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실학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중농실학, 중상실학. 그래서 농업을 중시한다 또는 상공업을 중시한다. 하지만 중상실학이라고 해서 농업 문제로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어느 걸 우선시하느냐의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농실학자들은 지금의 현실을 중시하면서 지금의 대다수의 농민들은 힘든데 지금 먼저 성장을 원하기보다는 결국 빵을 먼저 분배해주자, 이런 것이 중농실학이라면, 중상실학은 야 기다려봐, 야 이만한 피자 내가 만들어줄게. 지금 배고프지? 지금 배고프지 우리 과장님? 좀만 기다려. 이만한 큰 피자 만든 다음에 그때 배불리 먹게 해줄게. 그래서 좀 성장을 강조했던 부분들이 바로 중상실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로 중상실학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아무래도 집권층들은 지금 백성들의 어떤 어려움보다는 먼저 이 나라를 빨리 성장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주로 이제 기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직원들에게 좀 고통 분담을 강조하면서 야, 기업을 먼저 키워줄게. 키워봐.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분배해줄게. 근데 우리 직장인들은 사실 기업이 크고 안 크고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이번 휴가비 주고 이번 추석 때 이런 나름대로 휴가비가 나와야지, 이번 설날 때 나와야지, 이런 것이 명절 때마다 중요시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먼저 해달라, 이런 것이 아무래도 좀 중농실학자에 가깝다. 실학에 대한 좀 정리가 되시죠? 네. 중상실학은 성장이었고 중농실학은 주로 바로 분배 문제를 강조했다. 정약용 선생님, 어떤 분이었을까요? 좀 더 백성들의 생활을 좀 더 바라보는 쪽이었을까요? 아니면 빨리 나라를 갖다 성장하자는 쪽이었을까요? 어느 쪽이었을까요? 정약용 선생님은 그런 백성들의 삶을 갖다가 살피는 쪽이 우선이었습니다. 그 정약용 선생님이 어떻게 돼서 그런 백성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정조대왕과 함께 개혁을 꿈꿨고 진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정조대왕과 함께 정약용은 대단한 개혁가이자 심지어 과학자이자 그리고 혁명적인 모습을 보이는 대단한 분이셨어요.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정조대왕께서 새로운 이상을 꿈꾸면서 수도를 천도하려고 했어요. 어디로? 수원으로. 수원성을 만듭니다. 기존의 성은 굉장히 수비에 좀 더 치중했던 성이라면 이 수원성은 공격을 같이 겸한 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의의가 있는 성이에요.
근데 수원성을 보통 계획을 갖다가 짜잖아요. 이 성을 만드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해서 모든 계획을 주관하는, 이렇게 모든 걸 주관하는 분을 우리 영감이라고 한번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분이 최재공이셨고요. 실제로 실무를 맡으신 분이 바로 그 정약용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정약용 선생님이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요. 바로 거중기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10년이 걸린다고 분명히 나름대로 보고가 올라갔는데 그 기간을 무려 바로 7년 2개월을 단축시킵니다. 무려 2년 8개월 만에 완성됐던 성이 바로 수원성이에요. 대단한 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수원성은, 그리고 이 정약용 선생님은 정조대왕께서 항상 백성들과 어울리고 백성들의 말을 듣고자 수원성을 자주 행차하실 때, 경복궁은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에 있나요? 강북에 있나요? 강북에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수원성을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건너야 돼요? 한강을 건너야 돼요. 지금은 뭐합니까? 누가 그러니까 한강대교 건너 지하철 타면 되는데 아주 그냥 타버리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그 당시는 대교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이 결국 못 쓰는 배를 갖다가 누여놔요. 또는 이 배를 쭉 이으면 거기를 쭉 위에다가 널빤지 같은 걸 깔면은 어떻게 해요? 건너가기가 되게 쉽겠죠. 그걸 배다리라고 합니다. 배다리를 설계해서 정조대왕께서 수원을 자주 행차하시면서 백성들과의 어떤 만남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어떤 정약용의 이런 과학정신. 그래서 정약용은 오죽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현실에서 생각해 보라고 했죠. 기예론, 기술 예찬론. 왜 우리 인간이 동물보다 뛰어난 줄 아니? 인간은 그렇게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그게 바로 인간이 뛰어난 거라는 이런 기예론을 저술하시기도 합니다. 자, 우리 정약용 선생님. 하지만 아쉽게도 정약용 선생님을 서포터 하셨던 그 개혁 군주, 바로 우리 정조대왕이 갑자기 사망하십니다. 사망하시고 나서 바로 결국 정조의 반대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조대왕께서 결국 꿈꾸는 사회를 뒷받침했던 정조의 측근들이 아주 눈에 가시 같았겠죠. 사실은 정약용 선생님은 좀 젊은 시절인 천주교에 굉장히 심취했던 건 맞아요. 하지만 이 천주교가 조상에 대한 제사를 부정한다는 것을 알면서 정약용 선생님은 서학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정적 입장을 가진 건 맞지만, 우리 이런 거 있죠. 한번 소문이 나버리면 어때요? 그 소문은 굉장히 오래 가요. 정약용 선생님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난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이미 벌써 너 천주교였자라는 것은 정약용에게는 굉장히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어떤 한계였던 거죠. 자, 정조대왕이 돌아가시고 순조왕이 즉위합니다. 자, 그러면서 대대적인 정조의 측근을 쳐내기 위한 꼬투리를 잡아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천주교 박해예요. 그건 당연히 정약용 집안은 천주교 박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정약용 선생님이 전라도로 귀향을 갑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아주 10여 년 동안의 어떤 유배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라도에 갔지만 그 주민들조차도 정약용은 손가락질한 거. 아이, 저 천주교 신자 같으니라고.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은 굉장히 힘들고 외로웠지만 그 힘들고 외로움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실과 인내로 학문에 전념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나에게 학문이 없었다면 그러면 나는 정말 이 유배 생활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자, 정약용 선생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내가 이런 학술 활동을 위해서, 이 학술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혁하리라. 우리 저번에 김영 교수님이 했던 진짜 기억이 납니다. 이 장영실에 대한 얘기에서 내가 노비지만 정신은 자유로웠기 때문에 세상을 변혁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몸은 자유롭고 몸은 뚱뚱하고 먹는 건 그렇게 많이 먹는데 그런데 정신은 너무나도 낡아있고 폐쇄적이다. 정약용 선생님은 진짜 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귀양지에 갇혀 있는 신세지만 내 이 학문을 통하여 세상을 경영하리라. 세상을 경영하리라. 바로 세상 경영을 갖다 꿈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남긴 모든 정약용의 개혁안이 집대성했던 책이 경세유표예요. 세상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모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모든 기준점을 내가 한번 제시해 볼게. 누구를 꼭 닮았어요? 순간적으로 내 모든 기준점, 모든 개혁안의 내 기준을 제시해 볼게. 나는 만천하를 비치는 밝은 달이야. 어쩌면 그렇게 정조대왕을 꼭 닮았을까요? 그 왕의 그 제자다. 정약용 선생님은 사실은 정조대왕의 수제자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스승의 그 제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정약용 선생님의 호는 자기가 살아왔던 시기마다 호를 바꿉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호는 뭐 여유당이라는 호를 지니시기도 하고요. 다산이라는, 자기가 다산초당에서 많은 저술활동을 했기 때문에 다산이라는 호를 지니기도 하신데, 저는 정약용 선생님의 호 중에서 이 호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전라도 광진에서 유배 생활하면서 내가 이 저술활동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이런 나의 모든 개혁안을 분명히 제시하기 위해서는 나는 기다리겠다. 다음 세대를 나는 기다리겠다는 의미에서 사암이라는 호를 사용합니다. 사암이라는 뜻은 나는 다음 세대를 기다리겠다. 돌아갈지 못 돌아갈지를 모르는데 나는 돌아갈 거야. 돌아가면 나는 이 모든 나의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볼 거야. 희망이라는 말이 뭐예요? 바랄 희자에 바랄 마음입니다. 바라고 또 바라는 것. 정약의 꿈이 이루어졌나요? 드디어 58세의 정약용은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모든 개혁안들을 그리고 집대성한 많은 책들을 계속 이미 저술했던 책을 계속 간행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정약용의 사상은 1표 뭐라고 합니까? 1표 2서다. 경세유표와 목민심서, 흠음심서. 흠음심서는 어떤 형벌에 관련된 문제점. 목민심서는 다른 목민관의 어떤 행동들. 이 목민심서가 정말 지방관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백성들을 직접 관할하고 결국 백성들을 직접 지켜보는 이 수령이 내가 어떻게 백성들을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제시한 게 목민심서예요. 이런 지방관이 썩지 않아야 나라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서야 결국 이 나라가 국권이 오래가는 것이다. 19세기 당시에 실제로 조선시대 세금제도의 어떤 문란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워낙 부정부패가 많았기 때문에 매관매직, 관직을 사고 팔아요. 뭐 현령은 2,000냥, 분수는 5,000냥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가격이 정해질 만큼 매관매직이 성행했거든요. 그러면 아니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관직을 돈 주고 샀어요. 그럼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본전 떼야겠다. 그러면 당연히 부임했던 지역에서 법에서 정한 세금보다 많게 걷어야 적게 걷어요. 많게 걷죠. 그러니까 세금 제도가 문란한 거예요. 정약용 선생님은 그들을 위한 민본의 정치, 바로 스승이었던 정조가 꿈꿨던 민본의 정치를 갖다가 더 행해야겠다. 내가 다음 세상을 기다리겠다. 그 세상에서 분명히 이런 나의 개혁적 사상을 반드시 펼치겠다. 나는 그때까지 성실히 담배 피고 항문하면서 기다리겠다는 우리 정약용 선생님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인내의 소유자고 정말 기다릴 줄 알 수 있는 그런 이것 또한 저는 훌륭한 리더십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리더십을 향해서 오늘 자기관리와 이거야말로 정말 자기관리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조직관리 리더십은 우리 김영기 교수님을 통해서 아주 또 중요하고 아주 주옥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김영기 교수님, 저에게 그런 중요한 지혜와 교훈을 주시죠.